네, 정부가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첨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로 국민성장펀드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기존 ISA보다 혜택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세제를 동원한 주식 투자 유도 방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주식에 좀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서학개미들 국내 주식으로 좀 돌아와라. 여러 가지 지금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ISA, 생산적 금융 ISA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기존에도 좀 IS가 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존 IS 어떻게 다른 건지 이준서 교수님, 이게 생산적 금융 ISA다. 조금 말은 어려운데 뭐 주식 투자 열심히 하면 해제 혜택 주겠다. 뭐 그런 계좌입니까 이게? 예, 그렇죠. 이제 뭐 신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뭐 아젠다 중에 하나인 뭐 생산적 금융 이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 ISA하고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이 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지금 뭐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 규모는 아직 산정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4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증액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라는 걸 새롭게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뭐 청년형 ISA에 제한된 얘기지만 그래서 기존의 ISA 계좌에서는 없었던 소득공제도 이제 신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조금 이제 제한이 됩니다. 투자 대상이.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예적금이라든가 뭐 주식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뭐 ETF 간접 투자까지도 다 이제 ISA에서 그 편입시킬 수 있었었는데 생산적 ISA는 이제 주식 상품에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을 해서 국내 주식 그다음에 ETF 그리고 이제 1분기 정도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BDC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이제 주식 상품에만 국내 주식 상품에만 좀 제한이 된다는 그러한 약간의 상품의 좀 한계성은 좀 존재를 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상품, 주식 상품만 주로 하게 되고 현재도 ISA 계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이제 혜택이 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네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토의가 들어가고 혜택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ISA는 정말 서민과 중산층이 쉽게 투자를 하고 자산을 형성하기에 도움을 주려고 2016년에 도입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산적 금융 IS는 생산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생산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도 도움이 준다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국내 주식형 그리고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일단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금방 투자금을 빼고 또 다시 사고 그러면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장기 보유를 할 때 세제 혜택을 기존 거보다는 더 늘린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결국 뭐냐면 발전하는 그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금융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까 청년형의 경우에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그러면 자기가 넣은 금액만큼은 나중에 세금을 물릴 때 물리는 과세 표준에서 빼준다는 거니까 상당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 금액 1년 납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의 10%.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납입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 공제액도
납입 금액의 10% 정도까지는 네. 청년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기는 어렵겠죠.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중복하게는 안 해주겠네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ISA와 일반형 예. 또는 국민성장 ISA라고 하는 일반형 또는 청년형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이게 세금이라는 것도 뭔가 이게 주식 상승률이 워낙에 높지 않을 때는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ISA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지원하고 투자하는 개인도 지원한다면 기업들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좀 큰 도움이 될까요? 5천을 조금 앞당기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뭐 한 달 전인가요? 그 4천을 넘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벌써 5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국내 주식이 올랐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4,500을 넘었는데 이제 제 생각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나 미래 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대표적인 이제 유동성 확대. 근데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거를 막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가고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가게 하는 거는. 예.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면서 네. 이제 4,500이 넘은 것인데 5천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넘을지 그래요? 안 넘을지는. 일단은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나 여러 가지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만은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좀 힘이 있는 기업들이고 국민성장펀드는 뭐냐 핵심 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이나 그 이상으로 가려면 예. 실제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보다는 일관된 그런 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정치 불안이 있는데 예. 이 불안 요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기존의 정책이 바뀌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도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일관된 정책 어떻게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그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이제 5천의 돌파의 원동력이 되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ISA로 이제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면 혜택을 준다는데 이게 코스닥에 유리하다는데 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나름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수만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상당히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뭐 정부 활성화 방안 예고만 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현실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한 연초 대비 한 75% 예. 상승을 했고요. 예. 이제 코스닥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장률이요, 증가율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 평판이 그닥 평판, 코스피 기업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시장 자체도 조금 뭐 불안전한 시장이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코스닥을 이제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공정하게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데 현 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네. 이제 코스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뭐 거쳐가는 절차, 2부 리그 또는 마이너 리그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만큼은 많이 상승을 못했는데요 지난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잖아요. 코스닥 벤처 펀드. 예,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도 이제 확대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고요. 예.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BDC 제도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내에. BDC 제도라는 건 뭔가요? 이게? BDC 제도라는 거는 이제 벤처 기업이나 뭐 이런 그 이제 성장 기업들의 예. 지분을 이제 공모 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서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는데 예. 일반 투자자도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공모 펀드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크고요. BDC. 예, 그래서 이제 BDC 제도가 도입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BDC에서 코스닥 기업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죠.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기업이 코스닥에? 되겠죠. 아,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만 얘기가 혁신 나오는군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민성장 펀드 이외에도 그렇게 이제 제반 환경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결국에는 지금 투자처가 5개 소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프라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AI 네.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산업 5개로 구분이 돼 있고 예.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어서 예.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년에 부진했고 연초에도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펀드들이 작동이 된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그런 뭔가 첨단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데인데 이게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정부 하고 싶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위주로 주도로 펀드를 만들어 왔잖아요.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그런 거일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 과거 이런 정책적 펀드의 결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성 펀드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녹색 금융 펀드라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예,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펀드인데 그 당시에 통일 펀드라고 하지만은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이었죠. 결국 네. 탄핵 사건 이후에 흐지부지가 된 펀드고,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안정된 정책으로서 뉴딜 펀드라고 있었는데 네.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종목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도 평균 주식 시장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이렇게 정책 펀드가 실패한 이유는 예. 정부가 뭐냐면 정책성 상징성에 너무나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간을 생각해서 그 수익률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자기네 정책에 일관된 그런 산업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네. 수익률 자체가 이제 등한시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책 펀드 이름이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국민인데요. 예. 이게 국민이 들어간 단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뭐 통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들은 수익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발표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입이 되고 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이 과거 정책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특별히 기대가 높습니다. 높아요? 예, 왜 예. 특별히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 펀드들은 조금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는데. 정책 펀드 이전 정책 펀드들과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예, 네. 그래서 지금 실무단으로 해서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예. 금융위 내에 만들었어요. 이 단장이 이제 국장급을 선임을 했고요. 예. 그 아래 4개의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도 과장급 2분이 파견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 사무국도 설치를 했고, 산업은행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심의 과정도 투심이라는 거를 5개 분과별로 다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기금위에서 다시 그거를 리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느냐, 성장할 만한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옛날에는 일회성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장기 과제를 예.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예.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네. 수익률은 과거와는 분명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네, 과거 실패를 좀 거울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게 펀드가 출시되는 게 지금 예상으로 3분기 정도에 출시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고를 좀 했으면
빨리빨리 좀 이게 펀드가 나와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펀드도 손실이 날 텐데 이 손실에 대해서 뭐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부 발표하면 이제 펀드의 20%의 손실까지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20%요? 예, 네. 그 개인의 그 투자 손실을 최대한 보전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뉴질 펀드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나서 정부가 그것을 재정으로서 그 손실을 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미래 산업이고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뭔가요? 형평성 논란인데요. 형평성이요? 네. 예. 어떤 면에서요?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이나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면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 보전이 되면 좋지만은 결국 이것이 이제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안 했는데 내 돈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손실 보전에 쓰인다면 내가 낸 세금이 예,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이 안 나면 되는데요. 네. 근데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체계화된 기업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산업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네. 손실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세금이 투자 보상 보전으로 가니까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가 이제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랫동안 우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세제 혜택을 동원하여 지금 새로운 ISA 청년형 국민성장 IS도 그런 취지인데 자 국내 주식 새해 들어서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부는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 많이 하라고 자꾸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정도로 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좀 뭐가 부족한가요? 뭐 이제 뭐 저 투자자들을 뭐 블레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네. 결국엔 수익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질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어야겠죠. 우리나라의 시장의 본질 가치가 상승이 돼서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예.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미국에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쪼개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예. 주식이 제일 높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잘라 장기로 보면 예. 네. 그리고 이전 100년 걸 보더라도 아. 주식이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모든 자산 중에서요. 네, 자산 중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예, 부동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결국에 이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뭐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에 대한 믿음보다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바꾸자고 이제 시작을 네. 했던 게 이제 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되고 생산적 모금 자본 뭐 이런 것도 되는 건데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심리의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일이고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세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 예, 이런 그래서 세제 혜택이. 그 장기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은 조금 지금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뭐 얘기가 아직도 뭐 예.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뭐 아주 뭐 공격적으로 좀 절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건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렇게 장기로 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죠. 없죠. 아직 안 나왔죠.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보니까.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다른 그 세제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이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일주택자들.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그 예.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런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만한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말씀을 해주시니까 1주택자들에게는 장기 보유할 때 양도세가 획기적으로 좀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뭐 양도차익과세가 없기 때문에 배당의 경우에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자, 국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1, 2차 상법 개정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게 핵심인데 곧 될 것 같더니 여야 협의가 조금 아직 좀 더딘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아직까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연내 통과가 목표죠. 자사주로 매입을 했으면 1년 만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연내 통과가 목표지만 실제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주가를 안정시키고 또 현금이 나누면 이 현금을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또 유통량을 줄여서 이제 주가를 높일 만한 의도인데 이것을 매입한 것을 이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주한테 큰 이득이 갑니다. 주주한테요? 일단 이제 주식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도 올라갈 수 있어서 주주들한테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시행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한 게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의 자율성인데 이것을 이제 소각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가. 그리고 재무 유연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면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동기가 생기나. 그래서 오히려 경영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또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경영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일단 교과서 정거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것은 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안 그런 경우가 많다.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기업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나라에서는 특수하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각 한 1년 내 의무화라. 이 법안이 지금 야당이 조금 반대를 하고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이 법안이 좀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 어떻게 보면 있는 자사주 소각하는 건 좋은데 자사주를 사면 또 주가 부양이 되니까 소각 의무화하면 자사주를 살 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주가 부양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자사주가 우리나라가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나 공시 제도의 기본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통 주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발행 주식수로 되어 있어요. 자사주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빠진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순간 빠지죠. 유통 주식수 기준이니까. 유통 주식수 기준이니까. 근데 저희는 매입을 해봐야 발행 주식수 기준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이 되려면 소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발행 주식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각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독일은 이제 의무화를 뭐 3년 이상 10%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3년 보유하고 이제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소각 의무화도 맞는 얘기다라는 말. 진정으로 주주 환원이 되려면 소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미 측면이고요. 최근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부 기업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1년 있으면 소각하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분은 18개월에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 1년 기존 보유는 1년 6개월. 1년 6개월. 예. 그런데 저 일부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통신이나 전력이나 뭐 이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49%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 기업에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다시 좀 수정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강민욱 교수님께 지금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환 시장을 24시간 체제로 바꾼다. 지금은 새벽 2시까지인데 바꾼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이제 IMF 겪은 이후로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24시간을 안 하고 이제 새벽 2시까지도 지금 유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나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국내 투자자보다 더욱더 가격 결정력 면에서 힘이 세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4시간 체제로 변화를 하면 그 유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내가 원할 때 하나를 달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MSCI 선진국 지수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또 국내 투자가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환율 안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환율 안정이 이제 정부가 많이 규제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밤에는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 모두가 오픈된 그런 마켓에서는 실제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ISA에 세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